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재 포럼 2021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틀 동안 트랙 B 교육 분야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나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곳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참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이곳 현장에서 연사분들의 열정적인 강연과 토론을 함께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점 매우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올해 글로벌 인재 포럼의 주제는 디지털 전환, ESG,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 수업, 화상회의가 일상이 되었죠. 이러한 이 생활 패턴의 변화로 디지털 전환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 기후 변화와 이에 따른 자연 재해로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죠. 올해 글로벌 인재 포럼에서는 이 같은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논의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할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이 여러분께 유익하고 값진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 인재 포럼 2021 교육 분야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대학 교육 혁신입니다. 디지털 전환기 이후 우리는 굳이 카페에 가지 않아도 앱을 통해 미리 주문을 할 수도 있고 회사 내 정보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앞으로 대학 교육의 형태 또한 바꿀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대학 간에 공유 가능한 표준 교육 과정을 개발해서 여러 대학을 자유롭게 오가며 심화 학습을 하고 또 온라인 개방 플랫폼을 통해서 집에서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대학 교육의 모습에 대해 혁신을 선도하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김형률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교수님, 홍정민 휴넷 에듀테크 연구소 소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좌장은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B1 세션에 참석해 주신 많은 우리 관심을 가지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원래 세 분의 연사가 발표하게 되어 있었으나 한 분이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시게 돼서 두 분의 연사분들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각 연사분들이 약 20분 정도의 발표를 해주시고 두 분의 발표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 분 또는 코멘트가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상에 연결하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Q&A 세션에서 그것을 연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발표는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교수이신 김형률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숙명여대에서 서양사를 가르치고 있는 김형률입니다. 이렇게 큰 자리에서 발표해 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마침 잠깐 이제 대한마크 총리님도 자기 경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대. 그래 거기에도 힘을 입어서 근데 제목이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앤드 이노베이션 하는데 사실 저도 디지털 컴뱅이었었고 그 역사를 가르치는데 그 역사 과목이라는 게 그 이노베이션하게 그 제일 늦게 하는 어려운 학문인데 이노베이션 되기가 책들도 뭐 역사책을 이렇게 자주 나오지 않잖아요. 그 큰 명저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 제 얘기를 좀 해보겠어요. 저는 독일에서 유학을 해서 유학을 독일로 간 이유 중에도 여러 가지 중에 영어가 싫어서 갔고
근데 어떻게 우연찮게 2002년, 지금부터 거의 20년 전인데,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의 유럽학 연구소라고 비지팅 스컬라로 연구년을 가게 됐어요. 그래, 거기서 한 2달 먼저 갔는데 그 연구소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영어는 못 알아들을까 봐. 그래, 어디 저 교보에 가가지고 영어 회화책을 사가지고 2달 동안 애들 그 수영장 거기서 감독하면서 보냈는데, 그래도 이제 시기가 됐으니까 간데 진짜로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지팅 스컬라는 혜택이 거기서 대학에서 어느 강의나 들을 수 있는, 그래 강의를 이제 역사학은 어떻게 강의를 하나 하고 들어가 봤는데 다들 노트북을 갖고 온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도 인터넷 이메일도 숙명여대 걸 안 썼을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도 뭘 잘못 누르면 안 될까 봐 그 맨 초창기에 그 공포 분위기 아시잖아요. 뭐 잘못 누르면. 그러니까 전부 다 노트북을 강의실에 듣고 가는, 그러니까 노트북을 그때 처음 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 노트북에서 인터넷에서 2002년이니까 찾을 수 있는 게 영독사전, 뭐 한영사전 이래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전에도 2002년인데 1995년에 숙대를 들어가가지고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왔으니까 교재를 뭘로 쓰느냐, 독일어로 쓸 수도 없고, 그래 영어도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도저히 영어로 그 역사책들을 이렇게 통사 같은 걸 읽어봐도 독일어는 뭐 명사가 이렇게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동사 명사도 못 가리겠어요. 근데 이제 거의 현장에 갔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어디서 뭐 단편 소설책부터 사가지고 막 영어 공부를 하는데, 그 보니까 얘네들이 인터넷에서 자료들을 찾고 강의실에서, 그래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이 2004년인가 그 자료는 근데 무섭게 자료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인터넷에. 근데 그때 보게 된 게 버클리 대학 교수인데 페이스북 그룹을 이용한대요. 그래 페이스북을 보니까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자기 강의실 들어가니까 전부 다 노트북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뭘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북에 페이스북 그룹을, 그런 기능이 처음 생겼을 때예요, 페이스북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전공 법학 그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료들을 올리고 거기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 장을 마련해 가지고 그거를 각 캘리포니아 대학 돌아다니면서 그 효능을 설명하는 그런 순회를 다니시더라는 그런 비디오를 봤어요. 그래 페이스북을 저도 강의실에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저도 모르고 뭐 학생도 모르고 거의 친구 맺기를 끝내니까 중간고사가 다 그 때가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도 그때부터 이제 인터넷 속에 인류 문명의 모든 지식들이 그 속으로 수렴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근데 그게 영어로 된 거니까 저도 영어 울렁증이 있고, 영어 울렁증뿐만 아니라 이제 컴퓨터도 그렇고, 그리고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때 학생들이 노트북 갖고 다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뭐 인터넷도 안 되고, 그래 이제 한국 대학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 이제 뭐 아이패드도 뭐 했다가 하고 뭐 또 이렇게 인터넷 컴퓨터 있는 방도 있고, 그거 쫓아다니면서 그래도 계속 또 위키페디아부터 시작하고 영어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역사 자료들을 인터넷에 찾는 그걸 이제 나중에 보니까 여기 이제 큐레이션이라는 걸로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2004년부터 그런 식으로 하는데, 뭐 학생들이 컴퓨터 방에서 한다, 뭐 영어로 한다 하니까 폐강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2012년에 무크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해외 유명 대학들의 수업을 하는 건데, 이제 그게 굉장히 진화를 했어요. 그 전까지도 버클리 대학에서는 유튜브로 생중계로 이제 강의실을 녹화해서 실시간으로도 하는 그것까지 하다가 어떻게 이제 무크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 이제 놀랬죠.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꽃이 핀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에 인터넷이 나오고 인프라를 깔은 다음에 2012년에
거기서 이제 전문적인 집단 지성인 거죠. 그래 맨 처음에는 말이 많았어요. 저게 뭐 그거 이제 코세라라고는 영리 기업이고 EDX라고는 비영리, 하버드하고 MIT하고 하고 조금 늦게 이제 영국에서 휴처런이라는 3대 거기 나왔는데, 그래 그것을 이제 2012년에 프린스턴 대학 교수가 하는 역사를 그거를 이제 교재로 쓴 거예요. 그거를 이제 EDX 첫 총장님의 말로 하면은 퍼지지 않았지만 빅텍스트라 그래요. 빅텍스트로 이용하면 되는데 미국 교수들도 그거 맨 처음에 경계했거든요. 그거 뭐 그러면 이게 무슨 뭐 독점이 되는 거 아니냐, 아이비리그 교수들이. 그리고 그 방식이 이제 그거를 거꾸로 교실이라고 프립드 러닝이라고 다른 유명 대학 교수들 한 강좌도 좋고 그걸 리믹스해도 좋고 그걸 집에서 읽어 와서 듣고 와서 이제 토론 형식으로 하고 또 자기 거 교수는 뭐 자기 좀 덧붙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때 나온 말이 이제 교수들의 역할이 디자이너란 말이 나오고 뭐 이랬어요. 거꾸로 교실이란 게 나오고 큐레이션이란 말이 나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숙대에서도 여러 가지 큐레이션을 해서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전면으로 내세운 게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것도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다가 그 WBUR이라고 미국 PBS 방송인데 보스턴의 그 지분가 봐요. 거기서 그 강의가 있으니까 전 그때만 해도 영어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많이 좋아졌지만 트랜스크립트가 있어야 그거 했는데 그게 트랜스크립트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 이분 강의 그 전체인데 그 다음에 테드라고 이제 다 하실 거예요. 그 테드라는 건데 그게 또 원래 자막이 안 달리고 이제 그것도 맨 처음에는 이제 소스만 볼 수 있고 하다가 칭화대학교회가 그 중국말로 확 그냥 중국에는 이제 번역 하는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올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전 단지 이제 트랜스크립트가 있어서 그걸 두 개를 했는데 그래서 숙대에서도 그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었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홍보를 하고 뭐 해서 했는데 그것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절실하게 느낀 게 이 영어로 된 좋은 자료들을 큐레이션 하는 것이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게 이게 핵심이구나,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 마이클 샌더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미 다 공개된 게 테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다가 2012년에 무크가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K묵을 만든다고 했는데 제일 우려했던 게 이 K묵을 만든다는 게 어떤 전 세계 모든 유명 대학들의 그 강의를 본의 아니게 막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걸 우려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된 면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도 영어가 늦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도 계속을 했어요. 하다가 그걸 이제 프리드 러닝으로 학생들한테 듣고 알아 뭐 한다고 그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뭐 3, 4년 전부터는 제가 그 무크라는 게 핵심이 그 유명 대학의 뭐 마이클 샌달 교수면은 강의 위주가 아니에요. 강의는 그거는 사실 그 짧은 시간에 하버드 대학 교수나 한국의 무슨 대학 교수나 별 차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자료들을 골라놓는 거예요. 그 자료들은 옛날에는 접근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역사를 보면 아카이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인터넷 문명이 된 다음에 상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국 거 좋은 거 다 명품들 직구하잖아요. 이게 직구가 되고 또 학문적인 거는 융합이 돼요. 그 속에서 리믹스가 돼요. 그리고 그거는 리믹스가 될 뿐 아니라 뭐 웹사이트 하나에 뭐 여러 가지를 그냥 복합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디지털 휴머니티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섭게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지금 사실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학생들한테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핵심이 그러니까 강의가 뭐 비중이 한 5분의 1이라면 그 큐레이션 하는 그 컨텐츠들인 거죠. 그거는 역사학에서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면은 프랑스 혁명이라면 가장 좋은 자료들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거 그 전문가 교수들이 다 뽑아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포럼이라고 디스커션 포럼이 있어요. 많이 듣는 거는 뭐 몇백만 명도 듣고 걔네들이 그 사람들이 그 수강생들이 학생들만이 아니에요. 전공 교수들은 다 들어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토론회 장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전문적 집단 지성이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그거를 한국 학생들에서 하니까 계속 구글 독수로 해서 그 트랜스크립트하고 다 복사를 해서 또 그 연결된 걸 링크를 해놓고 그거 이제 강의 하나 클립마다는 이제 줄어들어 가지고 5분 이상이 안 되거든요. 잠깐만. 그러니까 그 클립 하나씩 그거 집에서 듣고 와가지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학생들한테 돼요. 근데 그 학생들이 가만 있어 보자. 우리가 보여드려가면서 하면 되는데 그래 제가 이제 요거 링크는 그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이라도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보면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걱정하는 게 그 토플 공부나 했지 자기 전공 과목에 그걸 영어로 된 거를 텍스트로 이용해 보는 경우는 우리나라 사이언스하고 테크놀로지하고 뭐 메디친 이런 건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국제적인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문과는 안 하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능해요. 그래서 2, 3년 전부터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번 학기 하고 있는 서양 중세사 수업인데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도구들이에요. 이게 에듀케이셔널 뭐 테크놀로지, 에듀케이셔널 툴이라는 게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 무크 속에 그래 예를 들어 뭐 그거 정리를 다 하는 게 아마 제가 한 3년 전부터 했던 게 그거예요. 그래 세계 명문대학 전공별 저는 이제 다행히 역사는 여러 분야 다 포함하니까 역사, 철학, 문학 뭐 해가지고 지금 이게 재미가 들려가지고 한 400개 이상을 전체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 정리라는 게 트랜스크립트하고 그 속에 콘텐츠하고 이런 걸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세계 대학별로 각 나라 27개국 135개 대학 그것도 대학별로 하버드 것만 해도 54개예요. 그거를 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 아주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가능해요. 제가 숙대에서 아주 한 게. 근데 디지털 이노베이션이라는데 제가 역사학과인데 역사가 제일 늦은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말씀도 많이 질문도 들었는데 아니 제일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역사학과예요. 인터넷 문명에서. 왜 그러냐면 기본인 인프라 그 아카이브라는 것 도큐멘트 1차 사료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역사학과 분야는 이 한 150개 거를 해봤는데 이게 그것뿐만이 아니고 안타까운 게 이건 뭐 대학 과정 제일 그건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비즈니스예요. 그거는 이게 제도권에서 이 기존의 대학에서 이게 성공할까 디그리를 안 주는데 근데 이제 디지털 그저 IT하고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비즈니스는 디그리를 다 줘요. 그게 이제 그래서 거의 이게 뭐 일찌감치 그 플랫폼들은 다 뭐라 그러나 조 단위로 올라갔고 뭐 저도 10단인지 100단인지 지금 뭐 이렇게 해요. 코세라 같은 경우는 edX도 그렇고 이거 그러니까 제가 어떤 느낌 받냐면 한국 학생들만 고립된 것 같아요. 이게
한글이라는 걸로 고립된 것 같아요. 근데 맨 처음에 이제 K목 만들 때 그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이게 무슨 뭐 학문적인 제국주의 아니냐.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일본도 그 메이지 유신 해가지고서 1960년인가 제일 먼저 한 게 그 학자들 유럽으로 보내가지고 그때는 이제 간단하니까 책들만 그냥 갖고 와가지고 그거 번역하는 거 그런 거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하면 물질적으로 뭐 책이라든지 이런 거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뭐 셰익스피어를 공부하려면은 동경대학으로 자료를 제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저도 해봤지만 예를 들면 뭐 세계 여성사를 한다 하면은 그게 지금 제일 잘 모으는 건 다 무료로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만들면 하버드 대학에 무슨 옛날에 여자 대학이었던 거 합병된 거 무슨 연구소 있어요. 그게 제일 잘 만들었다고 하는데 또 네덜란드에도 뭐 대학에 있더라고요. 그거 두 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근데 이거는 뭐냐면 큐레이터들이 있어야 돼요.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새로운 게 리믹스 돼가지고 계속 나와요. 그 새로운 게 뭐냐면 이게 사이버 월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새로운 게 나오진 않아요. 뭐 대학이 아이비리그가 뭐 100배로 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서 융합이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단지 이제 인터넷 울렁증 뭐 또 그 자료 영어 울렁증 때문에 그거를 사용 못 하고 있는 게 가장 안타깝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한국에서 사학과를 조금 다니다 갔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별 방법 차이가 없어요. 한글로 된 거 책 한 권 써가지고 그거 하고 또 한국말로 된 논문 몇 편 가지고 읽어보고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걸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자료와 아카이브와 그 전 세계 교수들이, 예를 들면 제가 그래서 저는 강의도 어렵지만 새로 개설한 과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뭐냐면 여기도 올려놨지만 미국의 시민전쟁이라는 거에 대해서 컬럼비아 대학 교수가 아주 전공자분이신데 노 교수님이신데, 이 노 교수님들도 자기의 그 평생 업적을 무크로 만드는 노 교수들이 많아요. 그거 경험 못 해본 거거든요. 평생 그 가르친 학생 수보다 그냥 몇만 명씩 듣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총 정리를 하는 거죠. 옛날에 무슨 뭐 논문 중정식 이런 거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래 그 3부작으로 있죠. 그러니까 미국 시민전쟁사를 하죠. 그 다음에 무슨 뭐 반유태주의라는 거, 그 묵호에 들어가 보면 텔아비브 대학인가 하고 뭐 이스라엘에 있는 유태인 연구소하고 해가지고서 보면 요새는 묵호도 한 사람 한 교수가 안 만들어요. 평균 내면 제가 한 400개 들었는데 400개 이상 평균 내면 한 5명씩은 다 거기서 같이 해요.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융합이 다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뭐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무슨 더 하버드에서 한다 하면 셰익스피어 전문가들 케임브리지 대학 모습 전부 다 그 속에 들어와요. 많은 경우에는 안티세미티즘 같은 거 반유태주의는 50명 전 세계 그 살아있는 현존하는 교수들이 다 협력해서 만들어요. 그게 자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도 이게 제일 빠른 게 보면은 하버드가 제일 잘해요. 그 기술들을 이용하는데 3D도 하버드의 뇌과학 같은 거는 3D로 전체로 뭐 금방 우리가 말로만 하고 있는 뭐 융합 뭐라냐 증강인 이런 거 거기서 증강도 그 예일 대학에서 먼저 해요, 강의. 그리고 여기서 나온 말이 캡스톤 프로젝트라는 말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묵호에서. 그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각 대학마다가 아니고 구글에서도 자기네들이 새로운 거, 더군다나 이런 우리가 요새 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대학 교수들이 그거 진도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가지고 리크루트를 하려면 그 묵을 만들어서 그걸로 채용을 해요. 그래서 그걸로 채용해가지고 들어가는 학생들이 근데 묵크는
코세라 같은 경우는 한국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쫙 보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는 제일 한국말로 번역된 게 많아요. 제 추측하기에는 이게 삼성의 무슨 뭐 SK니 그 연구소 거기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딴 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로 될 때, 요 무크로 공부해서 구글에 취직할 수 있을 때, 그거는 edX, EDX나 코세라가 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브록에 보면은 나는 문과 나왔는데 이 무크로 공부해가지고서 거기 채용됐다고. 캡스톤이 뭐냐면 실제로 프로그래밍 몇 시간 동안 감시 체계도 다 있어요. 인터넷에서 다 돼. 그래가지고 채용하는 거예요. 리크루트를.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도 뭐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하는데 미네르바 대학을 만든 분도 그거 아주 IT에서 돈 벌어가지고 착상이 뭐냐면 이 세상에 아이비리그 들어갈 사람들 많다 이거예요. 조금 숫자를 보면. 그리고 등록금 비싸다 이거예요. 그거보다도 뭐냐면 모든 양질의 최고 지식 컨텐츠가 무료로 세상에 깔렸다 이거예요. 그걸 리믹스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유니버시티 오브 피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그게 다른 거는 맨 처음에 그 교수진을 하버드나 무슨 아이비리그의 리타이어 교수들을 내세웠어요. 그래도 저도 그 커리큘럼을 안 봤지만, 근데 이제 지금 보면 그것도 똑같이 이제 IT하고 비즈니스 쪽으로 가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자료는 우리가 좋아하는 무슨 명품, 그거 직구 다 할 수 있고, 직구보다도 그 속에는 이제 물건 하나가 아니고 전체 전문 집단 지성이 다 모여 있고, 그런 거죠. 안타까워서 제가. 그래, 요거 지금 몇 분 남았나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났어요? 그래, 핵심 뭐냐면 이 무크라는 것이 우리가 K묵을 봐가지고 이거 똑같은 인강 수준 아니냐 하는데 전혀 그거 아니고, 그게 또 학문의 제국주의냐, 그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있는 거고, 아직 안 들어오면 케임브리지도 들어왔어요. 맨 처음에 끝까지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옥스퍼드하고 옥스퍼드 하나만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요게 한국 학생들한테 제가 실험을 해서 숙대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 제 수업이 요번에 2개, 그것도 무크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사하고 중세사 그거 2개를, 근데 중세사만 해도 그 무크가 뭐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10개도 넘어요. 거의 20개 돼.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그걸 이제 빅데이터에서 그 다음에 하는 게 중간고사 이후에는 거기 토픽 잡아가지고 인터넷에서 큐레이팅 하는 거예요. 그 자료들, 최고 자료들. 근데 최고 자료들이 모으는 그게 큐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도구들도 발전돼 있고 그게 영어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저희 때하고 영어 실력이 달라요. 단지 그냥 그 영어 배우는 길을 몰아가지고 토플이라든지 무슨 이걸로만 몰았던 거지, 오히려 아카데믹한 부분이 훨씬 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하더라고요. 그래 저는 디지털 이노베이션을 했어요. 그래 원이 없어요. 퍼지기만 하면 되는데, 요게 선생님들은, 교수들은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만이라도 그걸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면, 플랫폼을 하면은, 그게 잠깐 어려울 때는 우리가 인력을 쓰면 돼요. 우리 포스트닥이나 뭐 유학 간 학생들 많아요. 바이링구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튜터 형식으로만 그 연결을 해주면은 그게 확 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우리도 다른 부분은 전부 다 선진국인데 정치하고 교육이 제일 그거 못 따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교육이 정치보다 더 늦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디지털 이노베이션을 하는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 교수님. 제가 서두에 김 교수님에 대한 소개를 놓치고 진행을 해서 송구합니다. 지금 강연 중에도 말씀 주셨지만 김영윤 교수님은 숙명여대에 계시고요. 90년에 독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시고 93년에
유니버시티 오브 비엔나에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것보다도 지금 강연 중에도 나오지만 이 무크에 대한 아주 전도사가 되어 있으십니다. 2014년에 숙명여대에 디지털 휴머니티즈 센터를 설치하셔서 초대 소장을 영입하셨고요. 조금 전에 소개하셨지만 MIT에서 나온 무크를 번역 출간하시고 2020년에는 또 스탠포드 대학의 앤드류 응 교수님의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이라는 무크를 한글로 또 번역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경력이 있으십니다. 못다 하신 말씀은 이따가 자담을 하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조과정을 해주실 우리 연사님은 휴넷 에듀테크 연구소의 홍정민 소장님이십니다. 우리 홍 소장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셨고 LG 교육팀 웅진 패스온의 사업 기획 팀장으로 근무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인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업무를 지금 맡고 계시는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마 저를 여기다 초청해 주신 부분은 아무래도 대학보다 기업 쪽의 어떤 사례들을 보고 대학 교육 쪽에 어떤 혁신이 필요할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지금 고등교육이나 저희는 또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기업 교육 분야가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분야를 통해서 대학에서 좀 얻을 시사점들을 몇 개라도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제닝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여기 뭐 702010이라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이론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한 5년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한테 좀 조사 설문을 했어요. 배움에 있어서 가장 많이 배웠던 거는 어디였냐라고 얘기했을 때 교실에서 배웠다는 게 한 20% 정도 되고 업무 현장에서 배운 게 80%가 된다는 거죠. 결국 클래스룸이 아니라 워크플로우 중에서 사람들은 학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올해도 이제 ATD라는 HRD 가장 큰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거기서 조나단 홀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HRD나 교육은 어디 딜레마에 빠져 있냐면 클래스룸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교육은 무조건 클래스룸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일과 학습의 결합이라는 거를 기업 교육 분야에서는 계속해서 추구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연수원으로 뺐다가 교육을 하고 다시 돌아오기까지가 과거에는 산업화 시대에는 가능했을지 모르는데 지금의 지식의 양과 속도는 어떻죠?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면서 바로 학습하고 학습하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HRD, 그 기업 교육 분야의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좀 대학 교육에 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버크민스터 플러 곡선이라고 해가지고 버크민스터 플러가 지식의 양이 2배가 되는 시점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1900년대만 하더라도 지식의 양이 2배가 되는 기간이 한 100년 정도 걸렸어요. 근데 2030년이 되면 몇 년 만에 2배가 되냐면 3일 만에 2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 교육, 저희가 이제 직업 훈련 이런 쪽에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4년을 배우고 오면 기업에 와서 쓸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지식의 수명이 한 100년 정도 돼서 4년제 대학을 나오면 96년 정도를 쓸 수가 있었어요, 지식을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봤을 땐 3에서 5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현재 직업 훈련의 스킬들이요. 그러니까 4년 공부하면 1년밖에 공부를 못 써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과 학습을 계속 결합시키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또 대학의 시사점이 뭐냐면 결국은 어떤 적정 학령 인구가 아니라 대학이 그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평생교육 쪽으로 아니면 직업훈련 쪽으로 같이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클래스룸이라는 부분이 이게 모멘트 오브 니즈라 해서 기업 교육에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교육이 필요한 순간인데 뭔가 처음 배웠을 때, 뭔가 더 배우려 할 때, 뭔가 적용하려 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변화가 필요할 텐데 대부분의 교육은 어디만 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처음 배울 때만 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702010이라 해서 성인학습자들이 학습하는 방식은 10%만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20%는 타인을 통해서 배우고 70%는 업무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만 하고 있다는 거죠? 10% 교육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클래스룸이 아니라 워크플로우로 들어와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더 안쪽으로, 더 깊숙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이유죠.
근데 이런 부분이 과거에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 안 했기 때문에 좀 불가능한 면이 많았어요. 어쩔 수 없이 연수원으로 불러오거나 어쩔 수 없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시켰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김영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무크라든지 어떤 컨텐츠가 개방되고 디지털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시점에서 더 이상 클래스룸 중심의 교육이 핑계거리가 안 된다는 거죠, 교육자들한테. 그러면서 크게 워크 프로 러닝이 지금 작년도부터 HRD, 기업부기부는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게 아니라 클래스룸에서 워크 프로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세 가지 용어들인데요.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단어입니다. 짧은 강의거든요. 3분에서 5분짜리 강의들인데 이 강의들은 워크 프로랑 잘 결합이 됩니다. 업무를 하다가 뭘 모르면 2박 3일짜리 교육받으러 오려면 전혀 끊기거든요. 이러닝 16시간짜리는 업무에 되게 끊기거든요. 근데 마이크로 러닝, 짧은 러닝은 내가 업무하다 뭘 궁금하면 바로 찾아서 들을 수 있는 거죠. 러닝 전이라는 단어도 되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냐면 학습을 이벤트가 아닌 여정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업무도 이벤트가 아니거든요. 업무는 여정이고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습도 여정으로 만들고 과정으로 만들다는 게 최근에 학습 여정이라는 단어, 러닝 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쪽은 이제 HRD 용어로 해서 러닝 리인포스먼트와 트랜스퍼인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학습한 거를 기억하고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습의 기억하는 부분, 학습 강화 부분과 러닝 트랜스퍼, 학습 전이라는 부분이 발달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도와주는 게 바로 지금 가장 좀 이슈가 되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라는 거고요. LXP라는 부분은 이제 기업 교육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LMS라는 단어는 요즘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러닝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5가지 부분만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 러닝인데요. 마이크로 러닝은 카라 토거슨과 샤논 팁턴이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5분 이내로 소비될 수 있는 컨텐츠 아니면 구체적인 결과를 위해 쓰는 적절한 크기의 컨텐츠다라는 거고요. 짤방짤강 많이 들어보셨죠? 네. 짧은 강의를 좀 되게 고급지게 표현한 게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겁니다. 이 마이크로 러닝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 현대인들의 90% 이상은 이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한다고 합니다. 모바일일까요? PC일까요? 텔레비전일까요? 네. 모바일이겠죠. 네. 아니면 오프라인일까요? 네. 모바일입니다. 학습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채널이 어디다? 모바일입니다. 지금 현대인은 모든 정보들을 다 모바일로 채택합니다. 그런데 대학이나 교육기관들은 어떻게 하냐면 교육장으로 오라고 합니다.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 모바일에 적합한 컨텐츠가 뭐다? 바로 짧은 컨텐츠인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거죠. 유튜브 1위부터 50위까지 컨텐츠의 평균 러닝 타임을 재보면 3분밖에 안 돼요. 짧다라는 겁니다. 모바일로 볼 수 있는 컨텐츠는. 그러다 보니까 짧은 컨텐츠인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거죠. 그리고 검색을 통한 소비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뭘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보죠? 교수님인가요? 선생님인가요? 엄마인가요? 유튜브죠. 아니면 네이버입니다. 검색에 걸리는 컨텐츠가 존재해야 되는데 검색에 걸리는 컨텐츠는 2시간, 8시간짜리 컨텐츠가 아니라는 겁니다. 3분짜리, 5분짜리 짧은 컨텐츠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밀레니얼 MZ세대들이 모바일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짧은 영상을 아니면 심지어는 최근에 더 젊은 세대들은 3분짜리, 5분짜리 유튜브도 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틱톡 같이 한 40초짜리 컨텐츠를 열광을 하죠. 되게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마이크로 러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기업교육 분야에서는 이 마이크로 러닝이 거의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러닝이 꼭 그러면 학습에만 쓰여야 되나요? 라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게 잘 결합된다는 게 이슈고요. 물론 짧은 강의로는 충분하게 인텐시브하게 교육을 받지 못해요. 근데 오프라인 교육으로 하더라도 마이크로 러닝이 기억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복습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되게 실천을 도와준다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로 러닝과 이러닝, 최근에 벌추얼 러닝, 디지털 러닝으로 넘어갔을 때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이슈가 되는 단어가 이거였습니다. 학습 격차였습니다. 뭐냐면 상위 10% 아이들은 이러닝을 주거나 오프라인 교육을 주더라도 공부를 해요. 하위 10%의 분들은
정말 맛있는 걸 사줘도 안 해요. 이분들은 공부에 재능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중간은요. 중간의 분들은 도와주며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교육 서비스라는 게 컨텐츠의 영역이 있고 매니지먼트 앤 케어 영역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오프라인 상에서는 어떤 뭐 학습 관리라든지 어떤 학습에 대한 뭐 선생님과의 아이 컨택이라든지 동료 학습자들이라든지 학습 분위기, 이 모든 것이 오프라인에서 가능했습니다. 자, 오프라인, 저도 교육을 전공했지만 오프라인에서 가장 교육이 효과적이다는 거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코로나 때문에 넘어가면서 뭐만 넘어갔다? 네. 컨텐츠만 넘어간 거예요. 몇 퍼센트만 들을까요? 아까 교수님이 무크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 무크 수강 신청자 대비 수료율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5에서 9%밖에 안 돼요. 세계 최고의 컨텐츠잖아요. 세계 최고의 연사들이 강의하는 건데 5에서 9%밖에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순간 학습자들이 어떻다? 되게 외롭고 자신감이 없어진다는 거죠. 매니지먼트 케어 영역이 그만큼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 온라인 학습에서는 컨텐츠의 영역만큼이나 매니지먼트 케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온라인 학습자들의 되게 특성이 뭐냐면 세 가지로 되게 요약이 되거든요. 뭘 도와줘야 되냐라고 하면 자발적 참여를 하도록 유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자들은 일단 되게 많은 정보들에 노출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딴 생각을 할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에 꼭 맞는 컨텐츠를 큐레이션 해주거나 맞춤형으로 독려해주거나 이렇게 맞춤형 학습을 되게 고도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감이 없어요. 선생님이 칭찬도 잘 안 해주고요. 온라인 학습에서는 동료 학습자에 대해서 뭐 표정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자신감이 없어요. 계속해서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게 해주는 바로 이 게미피케이션이라는 부분, 게임화 요소, 포인트나 배지나 레벨링을 쓰는 게미피케이션을 많이 활용해 줘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전 크다고 보는데 온라인 학습자들은 외롭습니다. 네. 너무 외롭습니다. 아마 줌 강의 혼자서 듣고 있으면 되게 외로우시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교수님들도 외롭거든요. 저도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외로워요. 둘 다 외롭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게 소셜 러닝, 즉 같이 온라인상에서 우리는 같이 공부하고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자율성과 자신감과 관계성을 되게 북돋아주는 게 디지털 학습에서 매니지먼트 케어 서비스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 지금 C사에서 저희 마이크로러닝 하는 방식인데요. 마이크로러닝 컨텐츠를 그냥만 제공한 게 아니라 처음에 관심 분야를 설정하고 학습 계획을 수립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이크로러닝을 되게 맞춤형으로 추천을 해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상품을 제공한다거나 게미피케이션 같은 방법을 많이 도입을 하죠. 이런 식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한 지금 아까 무크의 수료율 모습이거든요. 5에서 9% 거의 귀결되는데 온라인 학습자는 어떻다다? 가장 큰 게 외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최대한 많이 이끌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스프링박스 같은 회사는 온라인 회사인데 반드시 멘토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자들한테 1:1 멘토를 둬서 온라인 학습을 되게 외롭지 않게 만들어가고 있고요. 벤치프레스 같은 조사에 의하면 토론 게시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15배 정도 참여율이 차이나는데요. 되게 작은 거지만 온라인상으로 같이 묶어주고 같이 공부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학습 러닝 저니, 학습 여정으로 기업 교육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업무 프로세스와 학습 프로세스를 같이 맞춰주는 겁니다. 워크프로우 러닝으로.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가 끝나면 오프라인만 살아남을 거야, 온라인만 살아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온오프라인이 섞어지고 또한 포멀과 정형학습과 비정형학습이 섞어질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설계할 수 있는 게 LXD라고 하거든요. 러닝 익스피리언스, 되게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러닝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이라고 해서 학습 경험을 설계해 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게 바로 이 학습 여정이라는 러닝 전입니다. 그래서 일단 러닝 전이와 뭐 2박 3일이나 1박 2일짜리의 학습 이벤트와 되게 다른 점은 일단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워크플레이스에서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연수원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워크플로우 내에서 디지털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학습을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저희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디지털 러닝에서 기업 쪽은요, 코로나도 있었지만 재택근무가 이슈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택근무를 일반화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연수원으로 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디지털로 갈 수밖에 없고 워크플로우 안에, 즉 어디든 직업 공간이든 집이든 간에 워크플로우 안에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개념들이 점점 좀 더 빠르게 발전한 것 같아요. 근데 대학이라고도 또 다르진 않을 것 같거든요. 재택근무가 일반화되고 학교에서 교실 내 수업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여기 백화점에서 A 백화점에서 러닝저니로 구현한 사례인데 원래 승진급자 과정을 2박 3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를 한 6개월짜리, 5개월짜리로 밀려서 첫 개월 차에는 뭐 마이크러닝을 듣고 2개월 차에는 실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늘린 케이스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고 A 백화점 같은 경우는 아예 직급자 교육을 전부 다 러닝저니 형태 5개월에서 6개월짜리로 바꾸고 있습니다. 휴넷 MBA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휴넷 프로그램인데 5개월짜리 프로그램이었었는데요. 그냥 온라인으로 5개월 듣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이것도 최근에는 다양한 학습 경험들을 넣고 있어요. 북러닝이라든지 케이스스터디라든지 액션 툴킷이라든지 이러면서 그 학습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던 챗봇도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함께 할 수 있는 러닝 저니 형식으로 바뀌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기업 교육에서는 과연 AI를 어떻게 쓸까라고 하면 근데 AI는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접근 방식은 절대 아니고요. 여러 가지 학습 방식들 있잖아요. 디지털 러닝이라든지 소셜 러닝이라든지 마이크로 러닝이라든지 다양한 학습 방식인데 AI는 부스터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러닝을 더 고도화 시켜주거나 소셜 러닝을 더 연결을 잘해줘서 더 고도화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AI는 어디든 쓰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AI가 쓰는 4가지 방식이 크게 있는데 이게 교육 담당자들, HRD의 담당자들이 쓰는 업무 프로세스예요. 근데 가장 지금 현재 많이 쓰는 게 4가지 방식입니다. 대시보드, AI 아바타 강사, 큐레이션, 챗봇 이렇게 4가지가 제일 많이 써요.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큐레이션과 대시보드가 동시에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데이터 정의를 끝낸 다음에 큐레이션과 대시보드를 동시에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큐레이션 방식은 딱 3가지가 있어요. 내용 유사도, 경로 유사도, 그다음에 키워드 태깅 큐레이션. 그러니까 AI와 빅데이터의 도움을 받아요. 일단 내용 유사, 경로 유사도가 제일 좀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뭐냐면 학습 정보, 컨텐츠 정보와 학습자의 정보를 되게 누적을 시켜요. 그러면 학습자가 들어오면 그 학습자와 유사한 학습자 있잖아요. 유사한 학습자가 본 컨텐츠가 뭐지? 하면서 학습 경로 유사성에 따라서 추천해 주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 내용 유사성인데 STT 기술이라고 스피치 투 텍스트 기술이 있어요. 그러면 컨텐츠들을 모두 다 텍스트로 변환시키거든요. 그러면 컨텐츠 A와 B의 유사성을 비교를 해요. 그러면 B를 본 컨텐츠한테 유사성이 높은 컨텐츠를 계속 추천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학습 유사성 큐레이션이 있고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아무래도 키워드 태깅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 관심 분야 설정이 내 관심 분야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직무 분야를 선택을 하면 컨텐츠도 똑같이 키워드 태깅을 해주는 거예요. 그 키워드 태깅을 해줘서 이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그 키워드에 맞는 컨텐츠를 계속 추천하는 거죠. 이 방식 3가지를 지금 빅데이터와 AI를 통한 큐레이션을 하는데 실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이트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했을 때 요게 지금 그 빨간색으로 친 부분이 AI 큐레이션 부분이에요. 요 아래쪽은 교육 담당자가 큐레이션을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조사를 보면 한 30-40% 정도의 클릭률이 AI 쪽이 좀 높아요. 네. 그만큼 좀 되게 잘 추천해 준다는 거죠. 여기는 대시보드로 많이 활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되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학습 정보들. 그리고 이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부서별 어떤 직책별 어떤 학습 수료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 교육 전문가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뭐냐면 비행기를 몰더라도 어마어마한 계기판을 보잖아요. 조종사들이. 근데 우리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그냥 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시보드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계기판의 역할을 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맞도록 하는 거죠. 이건 학습자 프런트 대시보드와 관리자 대시보드로 나눌 수 있고, 뭐 학습자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썼던 그 워드 크라우딩 기능 이런 것들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갈게요. 챗봇 같은 경우도 푸시 기능과 풀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동료 같은 경우는 푸시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도율이 낮아졌어요. 한 번 학습 더 하세요. 그냥 푸시 기능으로 가고요. 풀 기능은 학습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할 때 답변을 해주는 기능이고 주로 이렇게 푸시와 풀로 설계가 많이 되고요. 크게 3가지로 많이 쓰입니다. 학습 강화, 즉 학습한 것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쪽.
그리고 온보딩 교육, 신입사원 교육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신입사원들이 회사 용어들 잘 모를 때 있잖아요. 그러면 챗봇으로 남기면 그걸 용어에 대해서 알려주는 형식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쓰이고 학습 수행 보조. 그래서 학습한 거를 실천하게 만드는 경우, 기억한 걸 실천하게 하는 이런 쪽. 즉 아까 학습을 하고 기억하고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습 쪽보다는 챗봇이 자리 잡는 쪽이 뒤쪽, 포스트 러닝 쪽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많이 쓰입니다. 여기는 AI 인공지능 강사인데요. 아마 MBA인 같은 경우에 김주아 강사의 AI 앵커가 나와서 뉴스하는 거 보셨 적 있으실 거예요. 몇 번은. 그런데 마찬가지로 강사들을 AI 강사를 하는 저희가 좀 시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스트 소프트라는 회사랑 같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완성했고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뭐냐면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 때 컨텐츠를 기획하고 강사를 섭외하고 스튜디오 섭외하고 촬영하고 영상을 편집하고 나오기까지가 아무리 빨라도 2개월 정도가 돼요. 이러는 컨텐츠가 너무 기간이 길고 그리고 또한 비용 또한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텍스트로 입력하면 바로 컨텐츠가 나오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좀 정말 아쉬운 건 뭐냐면 컨텐츠가 되게 우리 기업 쪽에서는요 컨텐츠가 되게 좋은 분들이 딜리버리가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특히 온라인상에 카메라를 들이대면 막 얼버무리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를 입력하면 바로 컨텐츠가 온라인 컨텐츠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민영 소장이랑 좀 컨텐츠를 만들었고 이분에게 텍스트를 입력하면 바로 컨텐츠가 나오는 정도까지 단계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로지 같은 그런 존재로 좀 약간 다르게 인공지능 아바타 강사, 이게 이제 디지털 휴먼이라는 기술이거든요. 이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도 궁금하실 거예요. 메타버스도 여러 가지 AR, VR, 메타버스 플랫폼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제가 한 2, 3분 내로 끝낼게요. 크게 세 가지로 써요. 기업 쪽에는 VR은 실제 각인 효과가 되게 크고 학습 몰입감이 크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쓰이는데 이 의료랑 항공 직무 훈련에 되게 많이 쓰고요. 재난 대응 훈련에 많이 써요. 화재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지진 예방 훈련 이런 데 많이 쓰이고 그리고 AR 같은 경우는 좀 자리를 잡게 되면 워크플로우와 병합이 돼요. 예를 들자면 이게 DHL의 지금 모습인데 DHL의 배송 분류인데 옛날에는 일일이 이걸 다 확인했어야 됐잖아요. 그게 아니라 AR로 찍으면 몇 번으로 분류를 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업무 현장에 AR이 처음에 기업 교육에서 어떻게 쓰일까 되게 갈팡질팡했었는데 아예 그냥 업무 현장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들인데 최근에 게더타운이나 제페토 되게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기업 쪽에도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요. 기술이나 뭐냐면 딱 세 가지로 많이 쓰이는데 온보딩 교육, 신입사원 교육, 조직 활성화, 사내 행사 딱 요 부분이에요. 리더십 교육이나 뭐 예를 들어서 직무 교육 때 뭐 게더타운을 쓰잖아요.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핏한 기술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화 수학 들어보셨나요? 전화 수학? 네. 못 들어보셨죠? 네. 전화라는 기술과 수학이 안 맞는 거예요. 전화 영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전화라는 기술과 언어라는 게 맞는 거예요. 메타버스는 어떨까요? 메타버스도 뭐 앞으로 기술이 발달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핏한 방법들이 있고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에듀테크가 발전하더라도 결국 교육자들이 그 기술을 정확하게 알고 교육이 먼저고 기술이 나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 교육자들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영민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용어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서 디지털 혁명이 아니라 그야말로 교육 혁명의 어떤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조 강연 해주신 두 분께 제가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또 자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 또는 인터넷에 들어와 계신 분들의 질문에 대한 또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일 교수님 무크의 전도사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정말 무크 강의로 그 역사학을 사학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지금은 스스로가 디지털 이노베이션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교육의 변화, 어쩌면 학습 방법의 변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예전 전통 방식으로 그러니까 역사학이니까 아마 어쩌면 책을 통해서 아니면 특판을 통해서 이 강의를 하셨는데 지금 새롭게 디지털 혁신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전과 지금의 학생들의 그 반응이 변화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예. 그 오늘 그래서 학생들도 좀 모시고 올까 했는데 유튜브로 듣고 있을 거예요. 첫째로 꼭 큐레이션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때 아날로그 때는 책을 한 권 이게 한 면을 보면 그 속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들하고 이해하는 거죠. 근데 인터넷은 한 면을 봐서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클릭을 해서 새로운 창들이 막 열려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틀려요. 근데 우리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봐도 첫 번째 나타나는 면만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나는 면은 그 카테고리 보면 About Us가 있어요. 누가 만들었나 뭐냐 그것만 이제 해가지고 자기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거기 그리고 또 하이퍼링크로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결하는 거예요. 하이퍼링크라는 게 바로 새로운 창을 여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위키피디아 영어판이죠. 위키피디아는 아직도 그거 뭐 믿을 게 없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 이번에 뭐 묵후 나온 거 보면 스탠퍼드하고 아주 그 중고등학교 선생부터 다 교육을 시키는 묵후예요. 위키피디아 믿으라고. 위키피디아에서도 네이처지하고 차이가 없대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이제는 그 전문가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위키피디아 한국 것만 보시면 모르죠. 레퍼런스가 안 달리니까. 그래 한국 위키피디아도 그 주석 좀 다르라고 얼마 전까지 한번 10년 전에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익숙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물건은 우리가 브랜드 다 보고 사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우유가 이렇게 배달이 되면 라벨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지식 정보를 가리는 그 수준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봤다 그러고 유튜브에서 봤다 그러고 그래요. 유튜브에서 봤다고 하고 인터넷에서 봤다는 거 하고는 그냥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 하고 똑같아요. 근데 누구한테 들은 거는 알지요. 자기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뭐 다 알지요. 인터넷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지금 뭐 병폐가 많잖아요. 악플도 있고 뭣도 있고 막 일어나요. 이게 이제 문명이 바뀌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거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그거를 진위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큐레이션이에요. 그게 디지털 리터러시의 핵심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이제 영어로 돼 있다고 할 때는 아주 전체가 다 당해요. 저도 언젠가 그 광우병 났을 때 광우병이라는 게 영어로 뭔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매드카우 아닌가 해서 매드카우 찾아보니까 그게 학명은 아니지만 맞아요. 그 매드카우를 구글링 해가지고 비디오만 딱 누르면 몇백만 개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냥 거기서 아무거나 뭐 자기 취향에 맞는 거 해가지고 영상으로 올려버리면 그건 줄 알아요. 실제로 그래요. 네. 제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학생들은 역사학과 학생들은 이걸 보고서 그러니까 영어 공부가 다 피했죠. 지금은 11명 강의 듣는데 거의 매일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진 걸 느끼는 거예요. 예. 그 과정은 굉장히 지난해요. 그 강의 방법을 바꾸셨을 때도 지난해요. 아주 효과도, 지난해요. 효과도 그거는 굉장히 크다는 말씀. 그거는 아주 주셨습니다. 굉장히 네. 지난한 과정이었어요. 네. 그 우리 홍종민 선생님한테 여쭙겠는데 워크플로우 러닝이라는 거. 우선 우리 김영률 교수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강의 방법에 대한 강의도 당연히 교육의 한 수단, 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강의를 했을 때 효과가 어떠신가에 관심이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은 인재를 육성한다는 교육이 교육 과정 중에 강의의 어떤 역할을 얘기하는데 반대로 홍정민 교수님은 말씀 주신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 러닝이라는 표현이 저 개인적으로 처음 듣는 아주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어디서도 효과가 있냐 그럴 때 강의실보다는 뭐 일할 때 바깥에서 더 효과 있다. 뭐 지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보면 터득하는 거겠죠. 인식하고. 그래서 워크플로우 러닝에 대한 것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되게 그동안 이쪽 기업 교육 분야에서는 많이 쓰여가지고 뭐 아까도 말씀드린 7020 10이다라고 해서 업무 현장에서의 배움이 되게 중요하고 WLP라는 단어도 있었어요. 워크플레이스 러닝 앤 퍼포먼스에서 일하면서 러닝을 하고 성과를 내자라는 건데
결국은 가장 큰 워크프로 러닝의 가장 큰 개념은 워크프로 안에서 학습을 하자라는 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과 학습을 결합시킨다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한 20년, 30년 전부터 HRD 분야에서 이 단어가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쓰였는데 최근에 좀 코로나 이슈 그리고 또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슈 때문에 더욱더 빨라지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이게 되게 이슈가 되고 결국은 HRD를 교육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건 목적은 아닌데 워크프로 러닝을 하는 거는 목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워크프로 러닝을 위해서는 디지털화가 되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대학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학생들이 프로젝트 현장을 중심으로 가고 강의실보다는 그쪽에 어떻게 디지털로 지원해 줄 거냐 이런 것들도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뭐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뭐 대학에서도 기존의 그냥 일방향성의 강의에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뭐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이렇게 해서 PBL 뭐 학습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또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나의 전공 또 나의 지식이 어떻게 쓰이는가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지식을 획득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학과 기업의 산학 협력이라는 게 교수님들의 어떤 프로젝트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산업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연구 과제가 아니고 수업에 강의에 이제 접목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꼭 디지털 혁명은 아니지만 교육 혁명이라 볼 수 있겠거든요. 뭐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표현도 쓰셨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건 LMS 시스템.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뭐 LMS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고 LXP, 러닝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뭐 플랫폼이라는 표현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유행을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러닝이 결국은 직접 뭔가를 하면서 러닝 바이 두잉 뭔가를 하면서 학습을 하는 그것이 아까 워크플로우 러닝하고도 좀 연관되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디지털 시대에서의 대학 교육, 뭐 고등교육의 혁명이거든요. 혁신이고 그런데 제가 강의라고 하는 것이 강의가 잘 됐다 못 됐다고 하는 책임은 누가 지느냐? 라는 질문을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또 신임 교수님들한테 하는데 사실은 강의자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습자한테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이야기를 할 때 전달받는 학생들의 자세 또는 뭐 수준 이런 것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지금 디지털 혁명 시대, 디지털 뭐 시대에 우리가 이 강의라고 하는 또는 교육이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를 보았을 때 교수자 또는 교육자와 피교육자 또는 피학습자 양쪽이 분명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굳이 어느 쪽이 좀 더 노력해야 된다면 어느 쪽 교육자인지 아니면 학습자인지 또 어떤 노력을 좀 더 해야 되는지를 제가 두 분 연사분들에게 좀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홍정민 선생님. 예. 총장님께서 되게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저는 둘 다 변화가 있는 건데 학습자들보다 느린 것 같다는 건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학습자들은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교수자가 좀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수자 역량이 되게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학습자들은 모바일로 다 쳐다보고 있는데 교수자분들은 그렇지 못 따라가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사분들의 디지털 영역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교수자분들께 가끔 하는 얘기가 있는데 디지털 기술을 바라보는 기술 부분이 본인을 좀 대체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아이언맨 교사가 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이언맨이 수트와 자비스가 없으면 그냥 일반인이거든요. 근데 교사들도 지금 나오는 에듀테크 기술이나 테크놀로지들이 수트와 아니면 자비스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하면 정말 훌륭한 뭐 영웅 같은 교사가 될 수 있는데 활용을 안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교수자분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수자와의 격차는
지금 교수 자격차도 엄청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대학이나 아니면 교육기관에서 격차를 줄일 건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교수자와 학습자 다 노력해야 되지만 교육자, 교습자가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숙명여대 김영훈 교수님이 굉장히 변화를 하신 분이시거든요.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아까 말해서 이어지면은 그 어디죠? 어떻게 했지? 1번 베이지 유신. 그래서 연결되는 게 1850년인가 이제 페리어가 와가지고 문 열라고 할 때 그 3차 산업혁명에 뭐 전기기관이 그때 나왔나 하여튼 모형 이런 거를 다 갖고 왔대요. 조그맣게. 그래가지고 일본 애들한테 1년 내로 올 테니까 결정하라고 개항할 건가 아닌가. 근데 이제 결정했어요, 걔네들이. 예,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우리도 김옥균이나 개화파가 가서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어요. 임금을 데리고 견학을 갈 수도 없고 온 백성들이라고 했죠 그때. 데리고 갈 수가 없고. 근데 지금은 인터넷에서 뚜껑만 열면 다 연결이 돼요. 하버드하고 연결되고 무슨 연결되고. 그러고 뭐 그냥 영어로 된 거, 영어는 구글 번역기도 뭐다 하면 한국 교수님 영어로 그대로 다 나와요. 마이크를 이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도 못 나오신 분이 유네스코 고등과학과장인데 피러 웰스예요. 근데 이제 영어 철자도 있네요. 영어 철자를 쳐보세요 구글리. 이분 동영상 쫙 나와요.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거 하면은 아까 덴마크 청년이들로 거기서 좋은 것들만 골라내가지고 따로 큐레이팅해서 해놓으면 사실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도 있지만 우리도 지금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신문사들에서 보면 그 난관만 지나가면 돼요. 외국 연사들의 이름이 가로 열고 알파벳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 알파벳만 이제 넘기면 자료가 그대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도 너무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도 하고 또 뭐 하여튼 그래서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세상이 우리가 영어의 울렁증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이 큐레이션은 교육자나 교육을 배우는 사람이나 똑같이 필요한 능력이에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교수는 미리 아는 게 많으니까 그거를 디자이너라 그러죠. 디자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이 맨 처음에는 뭐 에디터라 그랬다가 디자이너라 그랬다가 지금은 큐레이터라 그랬다가 그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자기가 하버드에서 뭐 예일에서 독일 베를린에서 유학했다면 그 지식 갖고 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자기 학술적이 있고 이제는 전 세계 같은 전공 분야에 그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자료인 거예요. 그런 거를 골라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학생들한테 그 방법을 익히고 좋은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그거를 전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좋은 것 가지고 토론하면 되는 거예요.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는 수많은 자료들 중에서 어느 과목 또는 어느 전공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료가 유익한 자료가 무엇인가를 이제 교수님이 수집해서 그것도 역시 뭐 굉장히 엄청난 분량이겠습니다만 학생들에게 제공하면 학생들이 또 본인이 관심 있는 또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는 걸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택지를 좀 넓혀주는 것이 기존의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불가능했는데 무크 강의라든가 이런 온라인 강의에서 즉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면 훨씬 광범위해지고 가능해졌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질문 온 것에 대해서 저 한 가지 또 질문 우리 연사분들께 드릴 텐데요. 홍민석 우리 소장님께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러닝 저니의 재설계 관련해서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기업 교육에서는 투입할 수 있는 리소스 상당히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A 백화점 리더십 교육이 3일 교육이었는데 6개월 교육으로 전환되면 비용이 이제 세지겠죠? 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로 가면은 솔직히 가격이 되게 줄어요. 왜냐하면 2박 3일 연수원 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육비보다 연수 숙박비, 그다음 연수원 임대비 이게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줄어드는 게 사실이고요. ROI나 이런 측면을 물어보시면 대신에 교육 전문가들이 투입되는 노력은 되게 많아요. 6개월 동안 해야 되니까. 나머지 비용들은 다 세이브가 많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궁금했고 여쭤보고 싶은 거였는데 네네네. 많이 안 든다 그러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예.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드실 수 있을 테고 또 지금 이러한 우리 학습할 때 도구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아마 좀 비용은 들겠지만 오히려 그걸 겁내하지 말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오히려 교육도 예전에 뭐 아시겠지만 시청각 교육과라는 게 있었고 지금은 교육공학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같은 컨텐츠도 다양한 도구를 써서 학습자에게 잘 전달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이 디지털 혁명이 우리의 교육 환경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질문 우리 김 교수님한테 드리겠는데요. 아까 여러 번 말씀 주셨는데 결국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센싱하고 큐레이션 해주기 위해서는 교육 담당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 담당자에게 필요한 역량의 원천은 어디일까요? 질문의 뜻을 좀. 네, 저도 또 지금도 무크가 그 어디 글래스고에서 세계 기후 협약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에딘버러 대학하고 영국 문화학원이라고 라이브로 무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저도 인공지능 거 앤드류 거 그걸 번역을 하고 이게 지금 학문적인 융합이라고 하는데 융합할 자료는 다 있어요. 그 속에서도 다 자기들끼리 융합하는 무크를 만들고 그러니까 학문이 원래 뿌리가 하나예요. 인간 머리로 하는. 근데 이제 기능에 따라서 특히 이제 사이언스하고 엔지니어링 때문에 새로운 게 하니까 갈려졌죠. 그게 다시 이제 뭉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때 자료가 있어야 들어오죠. 다른 과 학생 교수들하고 서로 만나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효과적인 게 무크를 통해서 하세요. 이게 잘못하면 진짜 무크 전도사라고 하는데 무크 자체가 이게 어떤 디지털 학문적인 영역에서 디지털 문명, 뭐 4차 문화 혁명이라도 좋고 그런 것에서 가장 탐스럽게 핀 꽃이에요. 지금 첫 번째 꽃이 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꽃은 뭐 여러 가지로 진화를 하겠죠. 그러니까 교수자들의 입장은 자기의 학문 영역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자꾸 오픈해서 확장했으면 좋겠어요.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학문이나 그 신경망은 이미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마비됐던 거죠. 그런 연결들을 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무크란 용어는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잘 아시는 표현일 텐데 매시브 온라인 오픈 온라인 코스입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한 것이 예전에는 뭐 MIT 쪽에서 OCW라는 것도 있었고 네. 아까 코세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저도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그렇게 저명한 교수님이 저와 동일한 강의를 하면 그렇죠. 제 강의는 이제 안 듣거나 가치가 떨어지니까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김 교수님 아니에요. 강의에도 플립드 러닝이라는 표현을 네. 쓰셨지 않습니까? 오히려 조금만 마음을 열면 맞아요. 그 유명한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제 강의실 들어오면 좀 부족한 설명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다른 각도의 것을 제가 애드온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맞아요. 또 학생들하고 교수자가 서로 토론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아까 우리 홍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언맨 강사가 교수가 필요하다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보면 그렇게 무크에서 공개되는 강의를 저의 하나의 무기로 맞아요. 저의 강의를 보강할 수 있는 저의 능력을 보강할 수 있는 무기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언맨 교수, 아이언맨 강사가 되도록 저도 한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많은 그 디지털 혁명, 새로운 신기술의 출현 이런 것들이 정말 전공하시는 분들은 신이 날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은 저를 포함한 일반인들은 겁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걸 뭔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겁을 내거나 도외시하거나 멀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분들이 개발한 것을 내가 하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분명 아인슈타인이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은 굉장히 느리고 부정확하지만 굉장히 똑똑하다고 했고요. 기계는 뭐 컴퓨터를 얘기하겠죠. 매우 빠르고 하지만은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와 사람이 뭐 기계와 사람이 지금 AI겠죠. 서로 힘을 합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를 아인슈타인이 한 것으로 들었는데요. 오늘 이 세션에서 우리 두 분 연사분께서 말씀 주신 것을 우리가 듣다 보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오히려 새로운 디지털 전환, 디지털 기술을 교육에 접목시키면 그야말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교육 방법이 생기고 우리가 원하는 글로벌 인재가 육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 연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한 분이 연사가 참여를 못 하셨기 때문에 원래 예정 시간보다 조금 빨리 끝나게 될 텐데 혹시 제가 지금 더 이상 질문이 없어서 이 정도로 마치는데 마지막으로 플로어에 있는 분들도 다 여기다가 인터넷에 질문을 넣으신 거죠? 예. 그러면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정말 혁신이 담긴 발표와 좋은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세계 유수의 대학 컨텐츠를 무크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또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으로 이 교육의 매니지먼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혁신이 우리 대학 교육을 통해서 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 김형률 교수님, 홍정민 소장님, 정진택 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중식 시간을 갖고 2시 20분부터 오후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